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령입니다. 이미 24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올 6월 5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제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법학자들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나라도 제도의 문제가 정치의 핵심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한 얘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무슨 대화를 하자고 요새 부쩍 이래요. 그 노동당 대회 끝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예. 북한이 어제 또다시 그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는데요. 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그러죠. 조평통이라고 하죠. 어제 그 원동현 서기국 국장명의 그 담화에서 이 군사 분계선에서의 그 충돌 위험 등 포괄적 협의를 하자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이 국방위 공개 사안, 그리고 인민무력부 통지문, 이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그 실무 접촉 등을 이제 촉구하는 등 이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좀 펼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이것을 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일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제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 당국자 어제 그 북한이 그 진실로 그 한반도 평화와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은 말로만 대화와 그 협상을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예. 아니, 이거는 더군다나 그 스위스가 북한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 하는 걸 확실히 통제하겠다.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다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코델타 아시아트 2,500만 불 가지고 난리를 났는데 지금 만약 스위스가 계좌 동결까지 나간다면 10억 불 정도가 지금 통제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어쨌든 이 국제적인 이 제재 국면의 이제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게 일축하는 건데. 네.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회법 개정안 있죠.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하는 거.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맞습니다. 예. 이 국회는 이제 오늘 그 국회법 개정안 등을 그 정부에 그 송부하게 되는데 이 가기 의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이후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5일 이후에나 이제 그 처리될 예정인데
이 상시 청문회 개최 등이 개최된 그 청문회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여부를 이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 거부권 자체는 그 대통령이 가진 의에 대한 그 견제 수단이라면서 그럼요.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공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21일 각각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국회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이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를 불러올 것이다. 이건 너무 좀 과잉된 우려다. 이렇게 이제 그 즉각적인 공포를 이제 촉구하고 나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거부권도 대통령이 정당한 법적으로 보장된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대 의결한 거를 20대 국회에서 제의한다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 자, 20대 국회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이 23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일주일 후면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독식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뀐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만약 새누리당이 예결위원장과 그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 이런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그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국회에서 그 법 제정이나 이 개정에 있어서 그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여야 그 교차로 해왔지만 청와대와의 그 협치 가능성 그리고 그 국회법 개정 문제 여기에 의문 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청와대 등에 대한 이제 압박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그 여당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준다면 국회의장을 그 새누리당에 그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역제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지원 사격이라는 이제 풀이도 나오고 있죠. 복잡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야당이 맡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으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역시 여야가 각기 하나 정도는 나눠서 이제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네, 새누리당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좀 유축하고 있는 거죠. 요새 신당 창당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소속 유승민 의원을 만났다 그러네요. 네, 좀 지난 19일이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때 이제 마지막 본회의 때 본회의가 끝나고 난 나서 다음에 만났다고 하죠. 한 15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만났다고 그럽니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이달 말 그 발족하는 그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이어서 이제 특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이 됐는데 이 정의화 의장 측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이 이 총선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그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 차원의 자리였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되는 날이죠.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 그 추도식 그 여야 정치인들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할 예정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선인들 이제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도 그 안철수 전 장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그 지도부와 그 당선인들이 그 참석할 예정인데 이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제 그 불참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오늘 추도식은 이제 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이 노무현 재단 이사 자격으로 주관을 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논란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해서 지금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식입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네. 지금 KTX 아니라 소리가 그러세요? 조금 더 소음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 봉화마을 내려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지금 그 수시 청문회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죠? 네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법사위 운영이 통과할 때는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미국은 캘린더를 보면 미국 외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대소 청문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도 제대로 하고 다음 법안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한 내용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잘된 일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미국이잖아요. 네, 우리 그죠? 경우는 아주 소소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조차 늘 그 여야 정쟁 속에서 못 해왔거든요. 예.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진짜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죠. 근데 여태까지 아주 그렇게 못 해가지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청문회 이런 국회법 개정안이 없어서 국회가 일을 여태까지 엉망으로 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걱정을 언론에서 부추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그 국회가 여러 가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오지 못한 데는 근본적으로는 언론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가 여당을 말하자면 하청 정당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국회가 여야 간에 끝없는 정쟁의 장으로 되어 왔거든요. 예. 국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법안도 내용이 충실해지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까 김성식 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KTX 아니라서요. 여러분 뭐 KTX 타보셔서 많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KTX 타다 보면 이 터널 지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전화 끊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러셨어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어쨌든 지금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죠? 네. 정책위 의장인데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예. 우리 지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고 수출도 지금 많이 줄고 실업률도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보다 공정 성장, 질적 성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경제의 활력을 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너무 심합니다. 예. 소득 불평등, 고용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또 중요한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부담 중복지 체계를 좀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는 너무 정쟁으로만 이렇게 일삼아와서 복지 체계가 많이 지금 좀 왜곡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죠. 복지와 재정에 대한 한 시금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걱정도 덜어드리고 또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이거 분배 어떻게 하느냐 시끄럽죠, 그죠? 네, 며칠 논의하면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협상을 하는 소관 당직자는 아니거든요. 원내대표실과 수석 원내부대표가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3당 체제 속에서 원구성 논의도 보다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무엇을 차지하기보다도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협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이 뭘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선식 의장께서는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가령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한 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견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까지 국회의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겠네요. 그죠? 그 문제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는 제일 의석이 많은 정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다 협의들을 하시겠죠. 네. 크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이상돈 최고위원도 상징성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여권을 이탈해서 우리 당에 온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크게 보면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 속에 개별 의원들이 또 괜찮은 의원들이 온다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고요. 또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대로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동안 좀 권위적인 보수하고 좀 리버럴 보수로 할까 이 두 부분이 쭉 늘 좀 갈등을 해왔고 지금쯤이면 이제 어느 쪽이든 방향을 좀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또 많은 정치학자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위적 보수는 친박입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일은 아니고요. 아니 그 갈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친박계 비방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어떤 갈등입니까? 쪽에서도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비박 쪽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잘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국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흐름 속에서는 크게 보면 보수라고 말을 했지만 과거에 그런 좀 권위적인 보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른바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이런 바탕 위에 또 보수의 또 이념 속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 아니고, 올 연말, 내년 초, 어쨌든 대선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점칠 수는 없고요. 또 솔직히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현안이 지금 쌓여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전망하고 예측한다는 것도 그런 전망과 예측은 또 잘 안 맞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다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작년부터 어쨌든 양당 체제가 크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쪽의 분화가 있었고 앞으로 여쪽의 분화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측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따름이지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말을 앞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정의화 의장도 싱크탱크 만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손학규 전 대표도 실제로 사판짜기라는 얘기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의 양당 체제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정치 불신을 높여왔고 또 우리 국가에서 제대로 정치 기재로서 작동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떠한 일단락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을 하기보다 우선 국민들께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국회개혁 제대로 하고 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문제 해결의 정책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가 좋게 되는 그런 바탕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손학규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분께서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강진으로 가셨고요. 저하고는 그분이 경기도 지사 할 때 저를 경기도 부지사로 발탁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아마 강진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상황을 보시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정치에 긍정적으로 기할 바가 있을지 한번 또 찾아보고 모색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오늘처럼 어려운 인터뷰는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우리 앵커께서 관심 갖고 질문하는 것을 100번 이해하지만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예, 예측을 그래서 바라는 저희의 게 아니라 공부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뭐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입장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녹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8분 0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찍 시작된 정체 속에 도로 위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에서 반포까지 40분이 더 걸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서창에서 용인휴게소까지 군데군데 밀리면서 1시간 20분은 예상을 하셔야 됐는데 방금 전에 용인나들목 부근 1차로에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더 소요시간 길게 잡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두 도로 모두 강동쪽으로 가는데 1시간이 더 걸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막히면서 노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난 금요일부터죠. 남북 군사회담 하자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이 노동당 대회 끝나니까 자꾸 이런 제안하고 저런 제안 하는데, 예? 네. 금요일 날 군사회담 하자 그러고 어제 또 얘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왜 이렇다고 보세요? 청와대 모형시설 지어놓고 타격 훈련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술을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우리를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이제 뜬금없이 이제 대화를 제의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7차 당대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을 총화하고 또 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통일은 절박한 과제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한 과제다. 예.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 사업 결정서, 당에서 결정한 그 결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김정은의 그런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결국 모든 지금 긴장 국면 또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마치 자기들은 그런 책임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려고 그런다. 예?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런다. 예? 그렇죠.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혹시 그건 상관없어요? 요새 스위스도 그렇고 이거 북한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그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방코델타 아시아 때 2,500만 불 그거 동결시킨다고 그래서 그 난리, 피가 마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스위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도 연관 없을까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대북 제재의 수위를 어떻게 낮추느냐. 예. 또 국제사회가 일치돼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동안 그래도 북한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스위스마저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전선을 어떻게 균열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면 김정은의 핵실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고 또 그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대화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대화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전선에 뭔가 균열을
노리는 그런 노림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 뭐 거의 일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우리 정부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들의 그 의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필요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간다. 그런데 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리를 향한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 타격, 남조선 해방, 서울 불바다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남한 당국이 핵 문제를 계속 걸고 들면 남한만 손해를 본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의 이런 대화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 일종의 말씀하셨듯이 국제공조, 남남 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상투적인 평화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남남 갈등이 일어날까요? 남남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은 북한의 오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야 뭔가 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대화 제의를 하면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아마 염두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고 그래서 남북이 실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있다가 도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요. 저도 뭐 북한과 특히 군사회담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럼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대화 제의하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심리전 중단입니다. 예. 심리전 중단과 서해 열점 수역에서 충돌을 방지하자. 예. 이건 11년 전이군요. 12년 전이군요. 2004년 6월 달에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그 합의를 해놓고 서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수없이 서해에서 충돌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서 합의를 해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오면 합의를 깨고 다시 도발을 했고 그것이 북한의 행태였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한 그런 분명한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 중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만한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북한이 예를 들면 이런 대화 제의를 한 이후에 우리가 그걸 일축하는 분위기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도발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명분을 자기네가 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기들은 대화를 하고 충돌 방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제의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 남한 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는 도발로 간다. 추가 핵실험 또는 추가 미사일 발사 또 서해에서 도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 거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하는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의식해가지고 보통 하는 도발의 유형이고 서해 NLL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도발은 이제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발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북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발 유형 중에 미국이나 일본을 의식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다시 말하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런 도발을 할 경우 더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 것이 이번 그 당대회 전에 혹시 도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려가 있었죠. 있었지만 예, 예.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이미 지난 3월 15일 김정은이가 지시를 이미 한 겁니다. 핵실험을 해라,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제라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셈법과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셈법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분명히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거야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를 향한 핵실험이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꼭 일본, 미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도발입니다. 예. 어차피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를 향한 도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제재가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 센 것 같은데, 예? 네.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제재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지 양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재가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제재의 영향이랄까 효과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위스의 대북 제재, 특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방코델타 아시아 예를 들었는데 그때 2,500만 불 가지고 난리법석을 쳤거든요. 그런데 뭐 스위스 은행에는 그보다 훨씬 수십 배라고 하는 예측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2개월 같으면은 3개월 같으면은 이제 이달 말 6월 초가 이제 3개월이 되는 거고 6개월이면 그로부터 이제 또 3개월인데 아마 그때로 보면은 뭔가 북한의 또 다른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